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네,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천하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서 의원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고요. 저는 이제 주말에는 서울 가서 또 지인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주말에 너무 더웠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더운 와중에 또 몇몇 친구들이랑 관악산을 올라갔었어요. 그래가지고 혼나고 내려왔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건강 잘 챙기시고요. 천 대표님께서는 이제 이틀 전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이제 좀 직함이 짧아졌습니다. 제가 소개하기도 조금 좀 용이해진 것 같은데. 예. 네. 좀 어떠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또 선거 때는 심지어 거기다가 상임선대위원장까지 하느라고, 언론인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사 쓸 때 분량이 조금 모자라면 제 직함을 풀네임으로 쓰시곤 했다고. 그래서 분량 채우기 좋았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선 그래도 좀 정상적인 당대표 체제로 돌아가서 기쁘고요. 또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이런저런 호불호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이슈들도 있지만 또 가장 국민적 인지도도 높고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이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잘 준비해보겠다 그런 각오여서 저도 응원하면서 또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선출되자마자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제 개혁신당 새 지도부 임기가 시작된 첫날 이준석 대표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천 대표께서는 재보궐 공천과 관련한 자료를 모두 제공을 했고 특검이 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망신주기식 수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입장 다시 한 번만 좀 짧게 정리를 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 특히 또 김건희 여사의 부당한 공천 개입이 구미시장이라든지 김영선 의원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있었다는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가장 먼저 국민들께 알렸다는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 대표는 참고인의 지위에 있었고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특검이 출범하면서 어쩌면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에게 약간 망신주기식으로 거의 형식적으로 들어온 고소고발을 이유로 해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당대표 취임 첫날에 압수수색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는 공익제보자에 가까운 입장에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저희와 협의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런 과정도 없이 당대표 임기 개시하는 날에 압수수색이 들어온다? 이거는 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저희가 뭘 감추려고 하는 입장이었다면은 모르겠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로서는 좀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라는 식의 당 내부적으로 메시지가 좀 있었습니까? 우선 참 재미있는 정치인이라고 저도 느끼는 게요. 자택에 압수수색이 새벽 6시에 들어왔는데 그러고 그냥 이렇게 휴대폰을 어떻게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압수를 당한 건지 이미 제출한 건지 저도 확인해보진 않았는데 본인 핸드폰을 새벽 6시경에 특검에 주고 바로 8시에 예정되어 있던 방송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데 방송을 출연한 거의 맞아요. 최초의 정치인 아닌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본인은 그렇게 협조도 잘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왜 갑자기 특히 당대표 취임하는 날 저희 당 입장에서도 당대표가 새로 취임하니까 이런저런 행사들을 기획해놓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다 무산시키는 거는 좀 너무 공교롭지 않냐. 특검이 오해받을 만한 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 내고 그랬는데요.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는 확신하고 있고, 다만 아마 앞으로 몇 달 동안 특검이 굉장히 또
본인들이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여론에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피곤해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개혁신당의 입장 먼저 좀 정리를 들어봤고요. 서 의원님, 이 특검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이제 이준석 대표까지 수사를 확대를 한 건데요. 법률가로서 이 특검의 수사 범위와 내용은 어디까지일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요. 예. 제2조에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그 11호에 봤더니 이제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 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망라적으로 지금 이 수사 대상을 정하고 있어요. 사실 예. 이렇게 이제 수사 범위가 법률로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예. 특검으로서는 포괄적 수사가 가능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 법을 처음 만들 때 이 입법의 실효성이 거론되고 입법을 쭉 해가는 과정에서 이 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을 거예요. 예. 그 목적에 집중해서 수사를 해야 되지 마구잡이로 수사를 좀 넓혀 나가는 건 그건 좀 옳지 않을 수 있겠다. 예. 말하자면 수사에 좀 절제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예. 최소한 그 윤석열 정권 검찰과 좀 다른 모습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고요. 예.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사실 이제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에 당대표였기 때문에 어쨌든 특검으로서는 뭔가 확인을 좀 할 필요는 분명히 있었던 거는 같고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 스스로 이제 수사를 어느 정도 예견을 했는 것인지, 아까 그 천하람 그 전 대표도 말씀을 하셨던 대로 그날 바로 방송도 하고 다 또 그러기도 했거니와 태도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뭐 별로 쫄리는 기색도 없이 여유롭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뭐 시기가 좀 공교로워서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예. 크게 이 과정 자체를 좀 부당한 수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이 문제는 또 그런 정도로 서로 이해하고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소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이제 수사 내용을 저희가 모르니까요. 네. 그 명태균 씨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있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해명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지면 그 결과 따라 좀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민주당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준석 대표 국회 체포 동의안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 의원님?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첫째는 김용민 의원은 당대표도 아니에요. 근데 동의를 개인적으로 자기 입장을 밝히는 건 모르지만 그 표현된 내용으로 봐서는 마치 당이 그렇게 해줄 것처럼 자기가 당대표나 된 것처럼 이렇게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지금 박찬대 의원이 지금 당대표 선거에서 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경 모드로 좀 전환해 있는 상태인데 그 일환으로 지금 체포동의안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고 박찬대 후보가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또 정청래 의원도 또 강경 지지자들, 강성 지지층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분들한테 지금 이 김건희 특검법에 개혁신당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같이 협조해서 지금까지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 내용이 아직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발언들을 좀 하는 건 좀 상대당을 사실은 좀 조롱하고 좀 놀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좀 옳지 않은 태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경기도 의원이었던 최호 전 의원이 공천 개입 관련해서 사망하면서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호 전 의원과의 일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한편 또 윤상현 의원도 15시간에 가까운 특검 조사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특검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관련한 증거를 지금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 대표님? 저는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보궐 그 공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의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미 그 자체로 상당한 증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라는 거는 참 우리 정치에 만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문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우리가 공천 개입하면서 뭐 공문 보내가지고 누구 공천해달라 이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말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당시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이 기존의 입장과 달리 보도에 따르면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를 사실상 인정하는 형태가 됐다고 하면 저는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상현 의원이 거의 이제 뭐 진술해버린 것처럼 보도가 나왔던데요. 그러면 뭐 명태균 발언 충분히 있었고 녹취도 많이 이게 확보가 돼 있는 것 같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뭐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상현 의원은 당시 공관위원장이었고 당시 당 대표가 이제 이준석 대표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 진술이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진술이 되겠지요. 이제 거기까지가 이루어지면 뭐 특검도 판단하기 좀 충분한 상황까지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 수사는 그렇게 길게 남지는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기자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실 등록 기자단에 매체 3곳이 신규 등록도 했는데 이곳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취재물을 유통하는 매체라는 겁니다. 찬반 여론이 분분한데 두 분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서 의원님. 이제 이번에 그 논란이 된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기존 기자단과 협의 없이 대통령실이 특정 매체를 선정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매체가 대체로 이제 여권 친화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건데요. 일단 대통령실은 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판단한 거다. 해당 매체들은 정식 언론사로 등록돼 있고 취재 조직과 보도 체계를 갖춘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보수 성향의 유튜브 매체들도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면 출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 정부에서도 일부 유튜브 매체와 인터넷 언론이 청와대 출입을 허용받은 사례가 있기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야권하고 이제 언론단체들은 대통령실한테 이번 그 선정 기준하고 절차를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할 거고, 또 보수 성향의 매체들도 나도 하자 이러면서 계속 신청이 나설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기준을 제시하고 또 보수 성향의 그 매체들 출입 신청에 대해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가 이제 어떤 더 문제가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대통령실의 유튜브 매체 출입 허용은 언론 자유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정책 편중 우려라고 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확한 기준과 그 기준을 좀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일 처리를 좀 깔끔하게 매끄럽게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서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조금 의아해할 만한 것이긴 해요. 그러나 유튜브 매체들이라고 해서 또 청와대 출입이 안 되는 건 대통령실 출입이 안 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면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그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번 이 판단이 그냥 일부 그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언론들에 대한 보훈으로 이렇게 처리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 이후의 절차들을 좀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 따라다니는 그 우파 유튜브, 소위 미국의 공화당의 친화적인 유튜브들 백악관 출입시켜주는 거랑 똑같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 시사 프로 많이 나가보지 않습니까? 이게 딱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기준입니다. 뭐냐 하면 양쪽 내지는 다양한 진영의 사람들도 오는 언론이냐 아니면 오는 매체냐.
아니면 한쪽 사람들만 전부 나와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한쪽의 입장을 옹호하는 매체냐. 예. 예를 들면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 TBS에서 김어준 씨가 진행할 때는 기계적 형평성은 맞췄습니다. 어쨌든 거기는 레거시 미디어에 예. 뭐 속하는 그런 곳이니까요. 예. 근데 지금 뉴스공장 한번 보십시오. 그냥 완전 민주당 쪽 분들만 뭐 우르르 나와가지고 그쪽 얘기만 하는, 사실은 이게 균형 잡힌 언론이라기보다는 거의 한쪽 입장을 그냥 쭉 대면하는 스피커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기존 레거시 미디어와 동등한 어떤 자격을 주고 뭐 같은 언론이다라고 인정해가지고 대통령실에 초대한다? 아니 그럼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은 바보라서 그걸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예컨대 지금 종편이나 우리 지상파 방송들도 각 언론사마다 나름의 성향이나 뭐 어떤 정치적 이념성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예. 그래도 기계적 균형이나 형평성을 맞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레거시 미디어도 그런 규제 다 풀어줘야죠. 이렇게 손발 다 묶어놓고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만 질주하는 유튜브들하고 어떻게 경쟁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런 어떤 엄연한 현실이나 레거시 미디어와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아니 보수 유튜버도 오세요. 그거는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상황이고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나 어떤 언론의 게이트키핑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거다.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예. 천 대표님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극우 유튜버와 함께하는 당대표 후보 토론회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도 엄청 구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정치인이라는 거는 본인에게 불편한 질문을 하는 언론사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잘했다고 짝짝꿍 해주고 오히려 더 세게 하세요, 더 극단적으로 하세요라고 북돋아주는 데 가가지고 화이팅하고 오는 게 정치인과 언론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주류 정치인들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심지어 당대표 후보들도 전부 자기한테 우쭈쭈 해주는 데만 가가지고 거기서 에너지 받고 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손에 얻겠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 정치가 정말 그냥 정말 양극단 혐오 정치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고요. 특히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힘이 더 최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은 어쨌든 이기고 있는 정당이에요. 예. 자기들끼리 부흥회를 조금 해도 되는 여유가 있어요. 예. 근데 국민의힘은 지고 있는 정당이고 이미 진 정당이면 부흥회를 할 게 아니고 나가가지고 확장을 해야 되는 정당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강성 지지층의 품에 쌓여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뭐 자기들 편한 것만 하겠다. 그건 뭐 완전 뭐 폭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국민의힘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이지만 대통령실 또한 좋은 소리만 듣겠다는 걸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천 대표님 말씀에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예, 일부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과거 정권에서도 유튜브들이 청와대 출입했던 전례들이 있고 하니까요. 예, 어쨌든 이번이 지금 전하원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와 문제점들 다 감안해서 청와대가 앞으로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좀 출입기자단 선정하는 문제를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각 당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 의원님 먼저 이변은 없을까요? 정청래 의원이 될까요? 정청래 후보는 파이터 이미지를 가지고 초반 승기를 좀 잡았는데 이제 박찬대 후보가 초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나 내란 척결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강경 분위기로 좀 치닫고 있죠, 두 분 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두 후보 간에 그렇게 차이가 없고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은 그런 선거가 돼버리는 건데 그렇다면 초기 승기를 잡은 사람이 좀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정청래 후보가 좀 유리하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렇게 강경 분위기로 가는 거가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부담일 수 있고
올바르지 않은 흐름일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 대표님께서는 국민의힘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 안철수 후보와 주진우 후보, 장동혁 후보 등 후보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고 오늘 나온 조사를 좀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좀 가장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만 의사를 앞으로 좀 바꿀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떻게 갈 것으로 보이는지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우선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명확하게 선언했고 이번에 본인이 나오더라도 사실 얻을 게 별로 없습니다. 총선 때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안 하기로 확실하게 마음 먹은 것 같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친한계의 나름대로의 지지를 받는 이제 조경태 의원이 어느 정도 약진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이 조금 관전 포인트인데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출마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는 간단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망하기로는 김문수 후보가 좀 안정적으로 당선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예. 결국 이게 과거에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이랑 비슷하게 굉장히 긴 암흑기의 시작이라기보다 이미 너무 많이 왔네요. 굉장히 긴 암흑기를 김문수 당대표 체제로 이어가지 않을까. 뭐 안타깝지만 그렇게 전망합니다. 약간 비관적으로 보시네요. 지금 상황을. 네. 국민의힘 네. 상황을. 알겠습니다. 자, 이 민주당 2명의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누가 당대표가 돼도 협치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께서 보시기에 그나마 뭐 협치가 될 수 있는 조합을 좀 찾아주신다면 뭐 누구 대 누구로 볼 수 있을까요? 서 의원님. 일단 그 민주당 여당의 당대표 후보 2명이 그럴 의지가 없어 보여요. 협치를 할 의지가요? 예. 지금 정청래 의원은 당초부터 그렇게 치고 나갔고 박찬대 의원은 그래도 통합과 협치 이야기를 좀 하다가 분위기가 좀 해외 분위기가 생기니까 내란 척결 메시지를 막 내면서 강경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좀 이런 분위기에서 그 야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좀 손을 내밀기가 쉽지 않은 구도로 스스로를 자꾸 좀 그렇게 좀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예. 저는 뭐 지금 보기에는 그 협치가 가능할 조합이 잘 머릿속에 안 그려집니다. 그러게요. 두 분 다 지금 그럴 의도가 없어 보인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천 대표님 예상하신 대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럼 이건 정말 극과 극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 그렇죠. 예. 더욱 그렇게 될 텐데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그렇게 되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가장 힘들어할 사람은 대통령이다. 예. 그래서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그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면 당대표가 계속 그 야당을 적대화하고 혐오하고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게 대통령한테 유리한 일일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할 겁니다. 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협치, 여야간. 네, 저도 뭐 서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래도 뭐 국민의힘에서 혹여 찬탄파라고 소위 하죠. 뭐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 뭐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은 그래도 협치의 가능성이 열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 그럴 가능성이 조금 쉽지 않아 보이고, 뭐, 김문수, 장동혁, 뭐 이런 분들이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탄핵부터 서로 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지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좀 이상한 또 탄핵의 강에 빠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협치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수부 장관이 이제 취임을 했는데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의 중요성과 또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산 정책은 취임사에서 드러났습니다만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 해양 정책 좀 빠져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 광양항의 소외론 한 지지난주쯤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해봤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천 대표님? 여수 광양을 잡아놓은 고기 취급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 인선부터 시작해서 해수부 장관 메시지 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런 거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을 잡겠다는 겁니다. 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부산 지역에서 승리를 거둬가지고
거의 전국을 싹쓸이하고 또 그 동력으로 집권 2년차, 3년차를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부산 잡겠다라고 하는 이거 하면서 여수광양은 뭐 완전히 소외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 지역을 좀 잡아놓은 물고기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지지율 높게 나오는 건 맞지만은 예. 이런 식으로 대우해도 되는 것인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취임사를 보면서요. 예. 부산을 해양강국의 거점, 교두보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마치 부산시장 출마사처럼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완전히 부산항에 집중된 예. 거의 부산항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광양하고 부산항을 비교를 했을 때 광양에 불리한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어제 오늘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고 예. 오랜 정책 또 오랜 산업 기반과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영향을 미쳐서 그런 차이가 생겼는데요. 예. 지금이라도 어쨌든 전체 항만산업, 해운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광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더 답을 내놔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 계속 가면 여수광양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호남이 굉장히 정부에 대해서 좀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계기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어쨌든 저는 정부가 균형 있는 해운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지금은 이제 내놔야 되는 거다. 예.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그런 걸 내놓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좀 독려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줘야 하는 거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